서울 수도권은 40에서 위아래로, 또 수도권은 50에서 위아래로, 지방은 여차하면 60에서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지금 뭐 앞으로 이제 집값 변동에 나타날 상황들 여러 가지 좀 시나리오가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시나리오가 좀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?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? 일단 시나리오를 뭐 세 개로 보면 되겠죠. 올라갈 때, 이대로 갈 때, 내려갈 때. 그럼 올라가는 거는 분명히 예전보다 힘이 약하겠죠. 왜? 저성장 국면으로 들어섰으니까요. 예전 같지 않고. 그리고 아시겠지만 바젤3 제도가 이제 올해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? 그럼 그 부분이 DSR 규제인데 소득을 넘어서는 대출은 이제 하기 힘들거든요. 물론 이번처럼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해 가지고 정부가 우회적으로 이것도 사실은 뭐 제가 확인 안 해봤지만 IMF나 OECD에서 경고했던 내용을 지금 우리가 경고를 받으려고 하는 중이거든요.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건데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올라갈 시나리오에서 대출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뭐야? 올라가는 힘이 약할 것이고, 그리고 가격이 조정되지 않는다면 더 약할 것이고, 올라갈 시나리오에서는 예전의 장은 아니고, 올라가도 그냥 어떤 액션만 취하고 멈추는 선, 이 정도로 느낄 것 같고요. 유지가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부가 정책을 잘 폈다고도 할 수 있겠죠. 잘 유지가 되면은 그 속에서 금매도 있고, 약간 상승도 있고 쭉 가면 어떤 시장이 3년 뒤를 볼 때 4년, 5년 뒤도 봐야겠죠. 5년 뒤에는 또 이제 입주 물량들이 3기 신도시 입주 물량들이 터지거든요. 공공택지들하고. 그러면은 제가 볼 땐 유지가 돼도 하방 압력이 강한 상태에서 유지가 될 것이고 하락할 경우에는 일단 작년 6월부터 좀 많이 빠졌잖아요. 빠진 상태에서 지금 일시적 반등을 했지 않습니까? 그러면 제가 보고 있는 대로 만약에 더블딥이나 데드캣 바운스가 일어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한 현재 상태에서 잠시 올랐지만 전체적으로 최고점 대비 35에서 45% 사이에 다시 내려앉을 거고 그 경제 위기 같은 게 덮치면 더 순간적으로 더 내려올 수도 있지만 지금에서 본다라면 한 10에서 15%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더 하락할 요인이 많은 거죠. 그렇게 됐을 때를 비교해 보면 그러면은 올라갈 상승분에 대해서의 힘이 약하고 내려갈 힘은 강하다고 하면 지금은 당연히 시장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대처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는 거고 올해하고 내년에 입주 물량이 많습니다. 40만 호에다 35만 호예요. 그러니까 후년 뭐 2, 3년 뒤에 집이 모자라다는 얘기는 두 번째 얘기죠. 이것이 소화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? 그대로 시장에 재고가 나오면 모자른 게 아니잖아요. 그 지금 재고 매매 물량도 많고 이런 걸 전체적으로 보시면서 시장을 보시는 게 더 조금 좋은 대처가 아닐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근데 뭐 과거 1, 2년 사이에 이제 집값이 너무 급등한 측면이 있잖아요. 그래서 거기서 또 3, 40% 떨어져도 사실은 수요자들은 비싸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더 떨어져야 되지 않냐는 의견도 있어요. 어떻게 좀 보세요?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경제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가 그 총량이 계속 늘어가는 패턴이거든요. 줄일 수가 없는 패턴이죠. 디플레이션을 좀 악마화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에 적정한 인플레이션, 뭐 착한 인플레이션 이런 얘기 하잖아요. 지금처럼 나쁜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그 수준이라는 얘기는 뭐예요? 매년 2, 3%씩 늘어난다는 얘기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시지만 복리 개념으로 본다라면 총량은 10년, 20년 흐르면 거의 2배 가까이 됩니다. 그런 개념에서 이제 명목가치죠. 왜 임금이 또 그만큼 오르니까. 근데 임금보다 주택 가격이 너무 오를 때 문제가 되는 거죠. 지금처럼. 근데 같이 간다라고 할 때는 제가 볼 때는 그 총량 개념에서 지금 떨어지는 계산을 해보면은 지금 물론 뭐 돈이 많이 풀린 것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거기서 더 떨어져서 뭐 반토막 밑에 내려가는 지역은 물론 있어요. 일부 지역들은 지금 60% 떨어졌다고 회복하고 있잖아요. 근데 전국 평균으로 보고 서울 수도권 나눠서 보면 서울 수도권은 40% 선에서 좀 최고점 대비 마무리될 것 같고 내려가더라도 그리고 수도권은 더 내려갈 것 같고 지방은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수준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고 봐요. 그래서 지역별로 분명히 차이가 있고 수요가 있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은 그런 부분 같이 보시면 더 내려갈 수 있다가 지방에는 적용이 됩니다. 제가 볼 때. 내려가도 이 물가 상승률에 비하면요. 손해를 보는 수준은 아닙니다. 영끌에서 꼭지 사신 분들은 손해보겠지만 그 뭐 2015, 16년도에 사신 분들은 여전히 차익이 물가 상승률보다 높거든요. 만약에 50%가 내려가도. 그러니까 그게 적정 가격이라고 보시는 분의 얘기도 일리는 있는 거예요. 있지만 항상 가수요와 투자수요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업이 되죠. 펌핑이.
그래서 제가 볼 때 그 라인에서 좀 움직이지 않을까. 40, 50, 60 사이에서. 네네. 네, 서울 수도권은 40에서 뭐 위아래로, 또 수도권은 50에서 위아래로, 지방은 여차하면 60에서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연도로 본다면 어느 정도 적정성이 되죠. 그 가격이라고 좀 보면 될까요? 2020년 수준으로 왔었다가 네. 19년 수준으로 내려가는 것 같다가 잠시 반등했잖아요. 한 번 더 빠지면 18년, 17년으로 빠질 거란 말이에요. 네. 그때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만약에 무주택자분들이 시청자시라면 그때가 매수 기회고 유주택자나 다주택자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될 때죠. 예전처럼 뭐 들고 가다가 이런 것도 또 아셔야 됩니다. 선진국으로 가고 거래량이 점점 줄잖아요. 네. 어떤 유효수가 줄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그러면 선진국의 패턴이 뭐냐면 세금이 이제 안 들어오니까요. 어떤 적정한 타임에 보유세를 높이기 시작합니다. 결정적으로. 그 시기가 저는 다가오고 있다고 봐요. 그래서 예전처럼 불장은 없을 거라는 게 이제 그런 뜻입니다. 보유의 부담을 지금은 일단 정책적으로 뭐 여당 야당이 포퓰리즘으로 서로 치고받으면서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흔들리지만 종국적으로는 뭐예요? 올렸다 내렸다 하지만 결론은 세금은 계속 올라갔거든요. 내려간 적은 없어요. 그러면 거래가 없어지면 국가 입장에서 이 부동산에서 들어오는 세금의 볼륨이 큰데 어디서 그걸 회수하죠? 그건 당연히 보유세죠. 보유세는 전부 해당되니까 조금만 올려도 개인은 부담이 적은 수준이지만 전체로는 볼륨이 크니까 국가에는 분명히 세금 징수에는 도움이 되니까 그 방향으로 가는 날이 아마 10년 안에 올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. 그런 부분도 같이 보시면 중장기 시장에 대해서는 예전처럼 장밋빛 전망은 이제 그만하시고 차라리 해외 부동산 네.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좀 말씀드려봅니다. 네. 네. 마지막으로 좀 집값 반등 시기가 온다면 네네.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제 오게 될까요? 지금 이제 정책적인 부분이 많이 등장했잖아요. 네네. 그리고 입주 물량 공급 부족에 대한 어떤 시나리오를 던지고 있잖아요. 네네. 그러니까 결정적인 게 우리가 박근혜 정부 때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. 부동산 시장이 쉽게 살지 않자 제가 볼 때는 토건 마피아 쪽 그쪽에서 작업을 많이 하게 됩니다. 당연히 왜 경제가 어려우면 부동산 시장이 어려우면 건설사가 힘들잖아요. 그럼 일부 건설사나 주택협회 입장에서는 건설사 이익을 대변해야 되니까 당연히 건설이 잘 되고 분양이 잘 되는 정책을 요구하겠죠. 네. 거기서 코스프레가 뭐냐면 항상 하는 게 건설 경기가 죽으면은 건설 종사자가 200만이라서 국가 경제에 위험이 된다라는 게 이제 타이틀이에요. 항상 캐치프레이즈고. 근데 그 당시는요. 건설 경기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10%대였고요. 박근혜 정부 이전에 80년대는 20%를 넘었습니다. GDP 중에 크죠. 그러니까 당연히 어느 정부든 이걸 좀 활용하고 싶은데 지금 여러분 거짓말 같이 들리시겠지만 2020년, 21년 기준으로 5%대를 줄었어요. 도리어 자영업자분들의 GDP가 18%, 20%까지 올라왔어요. 그러니까 건설 경기가 예전처럼 볼륨이 약해졌다는 얘기죠. 네. 그러니까 그런 개념에서 볼 때 이 건설사들이 그 정책을 계속 요구할 할 텐데 그럼 정부는 총선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. 집값이 오르면 안 되니까 적정선을 또 유지해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게 겹치다 보면 제가 볼 때 내년 총선 전까지는 큰 큰 어떤 시장 변동은 없는데 네네. 만약에 집권 여당이 잡게 되고 친시장적으로 정책을 핀다라고 하면 아마 미분양 양도세 감면하고 다수당이 되면 실거주분 폐지를 또 할 수가 있잖아요. 네네. 그걸 풀게 되면 이제 투자 수요가 이제 등장하게 되죠. 그리고 실수요자조차도 실수요 플러스 투자의 개념이 드니까 그때 반등할 겁니다. 아마.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24년에 내고 정책을 잡으면 2024년 한 가을쯤에 법안이 통과되겠죠. 네네. 빠르면 여름이겠지만 그러면 2024년 말에서 2025년이 어떤 개념이 되냐면 입주 물량 부족하고 약간 그런 그 시나리오가 겹쳐지니까 2025년부터 6년 초까지는 펌핑되는 기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. 이렇게 갈 때는. 근데 중요한 건 그때 펌핑이 예전에 우리가 지내왔던 7년간하고 완전히 틀리다는 얘기죠. 어떻게 보면 그들만의 게임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. 왜? 우리가 그냥 아무 내용도 없을 때 네. 작년에 아무런 뭐 금리 인상하기 전에 높이 올라가기 전에도 거래량이 1000대로 뚝 떨어졌단 말이에요. 서울이. 지방은 전국으로 보면은 5만 개가 평균인데 2만 대로 그냥 쭉 떨어졌단 말이에요. 만 대로. 근데 그것은 가격 때문에 내려왔던 거거든요. 그럼 지금 다시 올라간다고 하면 당연히 또 실수요자들이 괴리감이 생기니까 다시 또 관망 상태로 가게 되겠죠. 그러니까 그 힘이 반등하더라도 약할 것이다라고 보는 게 조금 맞을 것 같습니다. 제가 볼 때. 예전 같지는 않다. 네.
그럴 시나리오는 가능성은 있다. 그러나 반면에 통과가 많죠. 다수당이 안 되면 어떻게 되죠? 네, 또 다른 그러면 변수가 반등의 생겼네요. 힘은 더 약해지겠죠. 예, 예. 네, 뭐 정치적 상황과도 또 연관이 돼 있다 보니까 밀접합니다. 네, 예.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오늘 내용들 참고하셔서 부동산 시장 전망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